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엄마의 동창들, 축의금은커녕 온몸을 짝퉁 명품으로 감싼 채 나타나 예식은 뒷전이고 뷔페 음식과 술을 축낸다.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스테이크와 와인까지 쓸어 담는 파렴치한 도둑질을 저지른다. 결국 이 모든 만행을 알게 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특수절도죄로 경찰에 넘겨버리면서 허영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하나뿐인 딸 민서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봄날 아지랑이처럼 한껏 피어올랐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 평생을 약속하는 날. 순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터였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로웠다. 신혼집이며 예단, 혼수 같은 복잡한 문제들은 사돈댁의 배려와 민서의 똑 부러지는 성격 덕분에 큰 마찰 없이 해결되었다. 순자는 그저 딸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곁에서 돕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줄 일에만 몰두하면 되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수줍게 커튼 뒤에서 나타났을 때 순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았다. 엊그제 솜털 보송보송한 아기로 태어난 것만 같은데 어느새 저렇게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자신의 둥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운함보다는 대견함과 고마움이 더 컸다. 엄마, 왜 울어? 좋은 날. 민서가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자 순자는 애써 웃어 보였다.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그래. 세상에 어떤 신부가 우리 민서보다 예쁠까? 그날 밤 순자는 잠 못 이루고 앨범을 뒤적였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풋풋한 시절의 순자와 친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3명. 화려한 이목구비로 남학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영희, 통통한 볼살이 귀여웠지만 먹는 것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숙자, 그리고 언제나 조용히 영희의 뒤를 따르던 미경. 그 시절 순자는 그리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다. 평범한 외모에 수줍음 많은 성격 탓에 늘 그들의 화려한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들을 향한 부러움과 동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졸업 후 각자의 삶을 사느라 연락이 뜸해졌지만 순자는 가끔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다들 번듯한 남자 만나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이야기였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진이 SNS에 심심찮게 올라왔다. 그에 비하면 순자의 삶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해 식당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민서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서가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마침내 좋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자 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그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딸의 결혼식은 순자에게 있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해 보이는 무대와도 같았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비록 학창시절에는 존재감 없던 나였지만 이렇게 멋지게 딸을 키워냈노라고. 너희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너희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노라고.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가장 먼저 영희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여전히 낭낭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순자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응, 영희야. 나야. 목소리는 여전하네.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고 말고.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순자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용건을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딸 민서가 이번에 결혼을 해. 너한테 꼭 소식 전하고 싶어서. 어머, 정말? 벌써 그렇게 컸어? 축하한다, 순자야.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영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의례적인 감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애써 그 미묘한 뉘앙스를 외면했다. 그래서 말인데 바쁘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어.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
우리 순자 딸 결혼식인데. 숙자랑 미경이한테도 내가 연락할게. 걱정 마. 순자는 연이어 숙자와 미경에게도 전화를 돌렸다. 다들 하나같이 반갑게 맞아주며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의 심장은 한동안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졌다. 그 친구들 아직도 연락하고 지냈어? 그냥 동창인데. 우리 딸 결혼식이니까 한번 부르고 싶었어. 당신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다고 하지 않았나? 괜히 불렀다가 껄끄러운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순자는 손사래를 쳤다. 에이, 다 어릴 때 이야기지. 지금은 다들 나이도 먹고 철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민서 결혼식이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과거의 앙금 따위는 모두 잊었다고 이제는 어엿한 어른으로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다가올 결혼식 날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날 친구들과 재회하여 회포를 푸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에 잠겼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그날의 초대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다. 순자의 전화를 받은 영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입술을 비죽였다. 김순자? 걔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대.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아주 유세는. 영희는 낡고 비좁은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SNS 프로필 사진은 며칠 전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찍은 것이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신세였다. 남편의 사업은 몇 년째 내리막길이었고 사모님 소리를 듣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과 현실에 대한 깊은 열등감뿐이었다. 영희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숙자와 미경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얘들아, 방금 김순자한테 전화 왔다. 딸내미 결혼한다고 오라는데?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숙자에게서 답장이 왔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숙자는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파리만 날리는 가게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순자? 걔가? 대박. 어디서 한대? 밥은 뭐 나온대? 뷔페겠지? 숙자의 관심은 오로지 음식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났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족발집은 처음 몇 달은 반짝했지만 이내 주변에 더 크고 세련된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가게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곧이어 미경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결혼식? 순자 딸이 벌써 그렇게 컸구나. 축하할 일이네. 셋 중에서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지만 미경 역시 남편 월급만으로 두 아이의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는 중이었다. 그녀는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영희의 옆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영희가 자판을 두드렸다. 강남에 있는 엄청 비싼 웨딩홀이라더라. 아주 제대로 돈 좀 썼나 봐. 밥도 최고급 호텔 뷔페라고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물론 순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부풀리는 데 익숙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숙자의 눈이 번뜩였다. 호텔 뷔페라고? 진짜? 그럼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축의금은 얼마나 해야 하지? 요즘 강남은 기본이 10만 원이라던데 좀 부담스럽다. 미경의 말에 영희는 코웃음을 쳤다. 축의금? 야, 우리가 거기 축의금 내러 가냐? 얼굴 보러 가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순자 걔 학창 시절에 우리한테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 있냐? 우리가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놀아준 거 생각하면 밥값은 퉁쳐야지. 안 그래? 영희의 뻔뻔한 논리에 숙자가 열렬히 동조했다. 맞아. 영의 말이 다 맞아. 우리가 그냥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감히 축의금을 받아. 그리고 호텔 뷔페면 한 사람당 밥값만 10만 원이 넘을 텐데 가서 뽕을 뽑고 오면 그게 축의금이지 뭐.
두 사람의 막무가내식 대화에 미경은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부담스러운 축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마음이 한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럼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아? 걱정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대신 우리 최대한 빡세게 꾸미고 가자. 기죽으면 안 되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김순자한테 무시당할 순 없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 입고 가방도 제일 좋은 걸로 들고 와. 영희의 말에 제일 좋은 가방이라는 단어가 세 여자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들에게 진짜 좋은 가방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영희가 든다는 에르메스 버킨백은 동대문 시장에서 몇십만 원 주고 산 정교한 모조품이었고 숙자의 샤넬 클래식백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특허급 짝퉁이었다. 미경이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것은 몇 년 전 남편이 큰맘 먹고 사준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이 전부였다. 나는 들고 갈 만한 가방이 없는데. 미경이 우물쭈물하자 영희가 호기롭게 말했다. 그럼 내가 하나 빌려줄게. 마침 이번에 새로 나온 루이비통으로 하나 장만했거든. 너한테 딱 어울리겠다. 물론 그 루이비통 역시 가짜였다. 하지만 미경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영희의 제안에 미경은 고맙다는 인사를 연발했다. 그렇게 세 여자의 추악한 계획이 세워졌다. 순자의 선의와 설렘은 그들의 시기심과 탐욕을 자극하는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그들은 순자의 딸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공짜로 비싼 밥을 먹고 자신들의 거짓된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결혼식에 가기로 작정한 것이다. 결혼식 며칠 전 그들은 영희의 집에 모였다. 영희는 마치 자신의 명품 컬렉션을 자랑하듯 방 한쪽에 쌓아둔 짝퉁 가방들을 늘어놓았다. 자, 골라봐. 이게 이번 신상인데 가죽질이 장난 아니지? 전문가도 못 알아본다니까. 숙자와 미경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들에게 이 가방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가방을 들었을 때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뿐이었다. 옷은 뭐 입고 가지? 나 살쪄서 입을 옷이 없는데. 숙자가 퉁퉁한 뱃살을 어루만지며 푸념했다. 걱정 마. 요즘엔 빅사이즈도 예쁜 옷 많아. 최대한 화려한 걸로 골라. 주인공인 신부보다 우리가 더 튀어야지. 안 그래? 영희의 말에 세 여자는 약속이나 한 듯이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순자의 행복을 질투하고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낡은 빌라의 탁한 공기 속으로 음습하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다가올 결혼식 날 순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웠다.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고 행복한 혼주의 모습이고 싶었다. 민서가 머무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순자는 숨을 헛들이켰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았다. 어머,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도 오늘 정말 고우세요.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 동안 그 행복을 만끽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순자는 남편과 함께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축복의 말들이 쏟아졌고 축의금을 받는 접수대는 금세 봉투로 두둑해졌다. 순자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웨딩홀 입구에서 유난히 요란한 무리가 등장했다. 한눈에 봐도 영희 일행이었다. 영희는 새빨간 원피스에 어깨에는 보란듯이 주황색 버킨백을 걸치고 있었다. 숙자는 몸에 꽉 끼는 보라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다소 우스꽝스러웠다. 그녀의 손에는 금장 로고가 번쩍이는 샤넬백이 들려 있었다. 미경은 영희가 빌려준 루이비통 가방을 어색하게 든 채 두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어머, 순자야. 축하해. 아이고, 한복 입으니까 아주 사모님 다 됐네. 영희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며 다가왔다. 그녀에게서는 값싼 향수 냄새와 인공적인 화려함이 물씬 풍겼다. 도와줘서 고마워, 영희야. 숙자랑 미경이도. 다들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순자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그들을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친구들의 모습은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옷차림과 가방은 누가 봐도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그것을 걸친 사람들의 태도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조악하고 천박해 보였다. 특히 그들의 시선은 순자의 얼굴보다는 웨딩홀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음식 냄새가 풍겨오는 연회장 쪽을 향해 있었다. 자, 어서 들어가. 민서 얼굴도 보고. 순자가 접수대 쪽으로 안내하려 하자 영희가 능숙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유, 됐어. 우리는 이따가 따로 챙겨줄게.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일단 들어가서 자리부터 잡을게. 영희는 그렇게 말하며 접수대를 교묘하게 지나쳐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숙자와 미경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 뒤를 따랐다. 순자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쑥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그들이 축의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영희 일행은 민서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신부 정말 예쁘다.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네. 영희의 칭찬인 듯 조롱인 듯 애매한 말에 민서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로 화답했다. 숙자는 민서의 얼굴보다는 드레스와 티아라, 부케 같은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이 드레스 비싸겠다. 티아라는 진짜 다이아몬드야? 무례한 질문에 미경이 옆에서 숙자의 팔을 툭 쳤지만 숙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서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도 주인공인 신부를 돋보이게 하려는 배려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짝퉁 가방이 잘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하며 부산을 떨었다.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하객들은 모두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영희와 숙자, 미경은 꾸물거리며 로비에 남아 있었다. 야, 벌써 들어가서 뭐해? 배고파 죽겠는데. 식당은 언제 열어? 숙자가 칭얼거렸다. 예식 끝나야 열지. 멍청하기는. 근데 저기 보니까 벌써 음식 세팅하는 것 같던데? 우리 살짝 가볼까? 영희의 말에 숙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 가자, 가자. 야, 그래도 예식은 봐야지. 순자 얼굴도 있는데. 미경이 말렸지만 두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예식은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되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고. 이 비싼 데까지 와서 굶을 순 없잖아. 결국 미경도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세 여자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연회장 쪽으로 향했다. 아직은 하객 입장이 통제된 연회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제지당했지만 영희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 아, 저희는 혼주 측 친척인데 신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마실 것 좀 챙겨다 드리려고요. 잠깐이면 돼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그들은 잽싸게 연회장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의 향연이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초밥 코너, 먹음직스러운 대게와 훈제, 연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디저트까지. 우와, 대박이다. 숙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 여자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아직 예식이 한창이라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접시를 들고 음식 앞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순자와의 우정도 민서의 결혼에 대한 축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음식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릴 뿐이었다. 순백에 버진 로드 위로 민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우아한 웨딩 마치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순자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들었다. 주례단상 앞에서 민서의 손을 넘겨받은 신랑이 듬직하게 딸의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기쁨과 대견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동안 예식장은 경건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하지만 그 시각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영희와 숙자, 미경은 이미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몰려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음식을 맛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야,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고기가 입에서 녹내에 녹아. 숙자는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힌 채로 접시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접시에는 이미 갈비찜과 잡채, 육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스테이크도 가져와. 저기 즉석 코너에서 바로 구워주는 거. 나는 와인 좀 따라와야겠다. 영희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자연스럽게 와인 코너로 가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병째로 가져왔다. 아직 예식 중인데 술 마셔도 돼? 미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희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마실 술인데 미리 마시나 나중에 마시나. 자, 다들 한 잔씩 해. 우리 순자 딸내미 비싼 데서 시집 보내느라 등골 좀 휘었겠다. 우리가 열심히 먹어서 그 값을 해줘야지. 영희의 비아냥거림에 세 여자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신성한 맹세가 오가는 예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축가 소리는 그들의 귀에는 그저 시끄러운 배경소음에 불과했다.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행진이 시작되자 드디어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수많은 하객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은 이미 한쪽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는 세 여자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는 터라 누구 하나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순자는 신랑 신부와 함께 각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 민서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고 덕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동창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을 보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와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다른 하객들과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가서 챙겨줘야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하객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바람에 좀처럼 기회가 나지 않았다. 한편 영의 일행의 만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야, 저기 댁에 다리 살 좀 봐. 저거 다 가져오자. 숙자는 이미 몇 접시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린 사람처럼 뷔페 코너를 어슬렁거렸다. 그녀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인기 있는 메뉴 앞에서는 새치기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다른 하객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숙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희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녀는 뷔페 직원이 와인병을 새로 가져다 놓기 무섭게 통째로 자기들 테이블로 가져왔다. 심지어는 직원에게 특정 브랜드의 와인이 없냐며 큰 소리로 타박을 주기도 했다. 아니, 호텔 뷔페라면서 와인이 이것밖에 없어요? 손님 대접이 영 엉망이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직원의 얼굴이 굳었지만 좋은 날에 소란을 피울 수 없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미경은 두 사람의 대담한 행동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못했다. 비싼 호텔 뷔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유혹은 그녀의 양심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 역시 이미 서너 잔의 와인을 마신 터라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 그들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직 음식과 술에만 집중했다. 그들에게 이 자리는 순자의 딸을 축복하는 경사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저 뽕을 뽑아야 하는 공짜 식사 자리에 불과했다. 주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들의 추악한 향연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순자가 그 끔찍한 실체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뷔페에서의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영희 일행의 만행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배가 터질 듯이 음식을 먹어치운 그들은 이제 남은 음식을 싸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근데 저 회랑 초밥 남기고 가기 너무 아까운데? 숙자가 아쉬움에 입맛을 쩝쩝 다셨다. 그러자 영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커다란 버킨백을 툭툭 쳤다. 누가 남기고 가래? 머리를 좀 써야지, 머리를. 영희는 주위를 슥 둘러본 뒤
가방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꺼냈다. 그 모습에 숙자와 미경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영애, 너 이런 걸 준비해 왔어? 당연하지. 이럴 줄 알고 미리 챙겨왔지. 자, 너희도 가방 크잖아. 채울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워. 오늘 저녁 반찬은 이걸로 해결하는 거야. 영희의 말은 신호탄과도 같았다. 잠시 망설이던 미경마저도 이내 탐욕에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여자는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숙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고기 코너로 향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갓 구워낸 스테이크 여러 조각과 LA 갈비를 접시에 담는 척하며 비닐봉지에 잽싸게 옮겨 담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하고 빨랐다. 족발집을 운영하며 고기를 다뤄온 솜씨가 이런 곳에서 발휘될 줄이야. 영희는 좀 더 값비싼 것들을 노렸다. 그녀는 훈제 연어와 새우튀김 그리고 비싼 치즈와 과일들을 골라 담았다. 심지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꿀단지와 버터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짝퉁 버킨백이 음식물로 더러워질까봐 비닐봉지로 여러 겹을 싼 뒤 조심스럽게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미경은 소심하게 디저트 코너를 맴돌았다.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과 조각 케이크, 쿠키들을 보며 갈등하던 그녀는 결국 영희와 숙자의 눈치를 보며 몇 개를 집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할 거야라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들의 기이한 행동은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대학생의 눈에 포착되었다. 빈 접시를 치우러 테이블 근처에 갔던 학생은 숙자가 커다란 샤넬 가방 안에 기름기 묻은 비닐봉지를 쑤셔 넣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음식을 싸가는 건가? 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잠시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 여자 모두 번갈아가며 뷔페 코너와 자신들의 테이블을 오가며 무언가를 계속 가방에 담고 있었다. 심지어 영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 하나를 통째로 가방에 넣으려고 낑낑거리고 있었다. 병이 너무 커서 잘 들어가지 않자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다. 아르바이트생은 곧장 연회장 매니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매니저님, 저쪽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 세 분이 계속 음식을 가방에 싸가고 있어요. 와인병까지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미간이 좁혀졌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행사에서 간혹 음식을 조금씩 싸가는 손님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조직적으로 음식을 쓸어 담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사모님들이 아니던가. 매니저는 조용히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세 여자는 매니저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수확물을 확인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테이크랑 갈비로 챙겼다. 이걸로 며칠은 먹겠네. 나는 와인이랑 연어. 오늘 완전 횡재했네. 순자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들의 대화를 들은 매니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오늘은 무엇보다 신랑 신부와 혼주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조용히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혼주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세 여자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이미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빵빵해진 가방을 의자 밑에 숨기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와 수다를 떨었다. 그들의 커다란 짝퉁 가방은 이제 최고급 호텔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차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그들의 양심과 존엄성도 시궁창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다. 어느덧 결혼식의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끝나고 신랑 신부는 패백을 드리러 갔다. 순자는 그제야 한숨 돌리고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얘들아, 이제야 오네. 음식은 입에 좀 맞았어? 많이들 먹어.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이미 배를 채울 대로 채우고 공짜 술까지 거나하게 마신 그들은 나른하고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왔어? 음식은 뭐 그럭저럭. 생각보단 별로네. 영희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공짜로 배 터지게 먹어놓고도 감사하기는커녕 트집을 잡는 태도였다. 순자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그래도 멀리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다. 순자가 아련한 표정으로 말하자 숙자가 트림을 꺽하며 대꾸했다. 옛날은 무슨. 다 늙어서 이제 주름만 가득한데. 그나저나 너 사돈댁이 엄청 부자인가 봐. 이런 데서 결혼식도 다 하고. 아주 팔자 제대로 고쳤네. 숙자의 말에는 축하의 의미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순자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그때 순자는 테이블 위를 무심코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테이블에는 하객들이 낸 축의금 봉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작은 답례품과 식권 번호표가 놓여 있었는데 유독 이 테이블에만 그것이 없었다. 접수처에서 식권을 받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정신없어서 그냥 들어왔나? 순간 아까 접수대를 그냥 지나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인데 딸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도 내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다. 아마 이따가 갈 때 자신에게 직접 주려고 하겠지. 순자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그들은 순자의 안부나 민서의 신혼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식 자랑이나 돈 이야기 혹은 다른 동창의 험담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글쎄 철수 엄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떡하니 사줬다더라. 역시 남편이 잘 나가니까 다르다니까. 그거 다 뻥이야. 알고 보니까 대출이 반이 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텅텅 비었다고. 순자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하객들이 자리를 뜨며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사장님, 따님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부가 아주 어머님을 쏙 빼닮아서 미인이네요. 순자가 예전에 식당 일을 할 때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이었다. 순자는 반갑게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영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쟤들은 누구야? 너 아직도 식당 일해? 그 말투에는 너는 여전히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구나 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은 안 해. 그냥 예전에 알던 분들이야. 어쩐지. 행색이 딱 그래 보이더라. 야, 순자야. 너도 이제 사돈댁 백 좀 써서 어디 번듯한 자리 하나 꿰차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영희의 무례한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난 세월 딸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했던 남편과 자랑스러운 딸의 얼굴이 떠오르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친구들은 그런 순자의 뒷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킥킥거렸다. 쟤 우는 거 아니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사실을 말해줬더니 왜 저래? 미경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의 처참한 얼굴을 마주했다. 곱게 한 화장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아팠다. 축의금을 내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결혼식을 모독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순자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우정에 대한 믿음에는 이미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작은 균열은 곧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전조였다. 화장실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나온 순자는 착잡한 심정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편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연회장 매니저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자 남편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녀에게로 왔다. 당신 괜찮아?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요. 근데 매니저랑 무슨 할 얘기라도? 순자의 물음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고 연회장 밖에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설마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 아까 그 동창이라는 사람들 말이야. 네? 영희 걔들이요? 왜요? 매니저 말이 그 사람들이 예식 시작하기도 전부터 연회장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게 무슨? 그것뿐만이 아니야. 뷔페 음식을 가방에 몰래 잔뜩 싸서 챙겼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보고 매니저에게 보고했고 매니저가 직접 확인까지 했다는군. 남편의 말은 순자에게 마치 천둥벼락처럼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설마 했던 의심들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딸 결혼식에 와서. 순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접수처 명단에도 그 사람들 이름이 없었어. 축의금 안 냈더군.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한 것을 남편이 부축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모멸감이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뿐인 딸의 소중한 결혼식을 이렇게 짓밟고 모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어설픈 동정과 향수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 말이 맞았는데 괜히 불러서 이 꼴을 우리 민서 결혼식인데 내가 다 망쳤어. 순자는 자책하며 오열했다. 남편은 아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위로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사람 도리를 저버린 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일단 진정해. 여기서 우리가 소란 피우면 민서만 상처받아.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연회장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순자 부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좋은 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말씀드리게 되어 저희가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아닙니다. 매니저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다.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보안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안실의 작은 모니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회장으로 몰래 들어와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싸는 모습,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스테이크와 연어 심지어 와인병까지 훔쳐 가방에 쑤셔 넣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특히 숙자가 기름 묻은 손으로 짝퉁 샤넬백에 갈비를 쑤셔 넣는 장면을 보았을 때 순자는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다. 화면 속에서 추악하게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순자는 학창시절 내내 그들 뒤에서 주눅 들어있던 자신의 과거와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 됐습니다. 이제 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여보, 나 저 사람들 그냥 안 넘어가요.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아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끝까지 지지해 줄 생각이었다.
한 여인의 선량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 엄마의 무서운 분노가 화라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온 순자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물로 얼룩졌던 얼굴에는 이제 냉기마저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슬퍼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과 딸의 행복을 짓밟은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한 심판자였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평생을 온화하고 부드럽게만 살아온 아내에게 저토록 차갑고 결연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여보, 어떻게 할 생각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자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축의금도 내지 않고 들어와 음식을 먹었으니 사기죄에 해당할 테고 뷔페 음식을 훔쳐갔으니 절도죄도 추가될 거예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일이니 특수절도가 될 수도 있겠죠. 평소 법과는 담을 쌓고 살던 순자의 입에서 법률 용어가 술술 나오는 것에 남편은 내심 놀랐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얼마나 깊이 분노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냥 인연 끊고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시는 안 보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못할 거예요. 그저 운 나쁘게 공짜밥 한 번 못 먹었다고 투덜거리겠죠. 그리고 뒤에서는 평생 나를 조롱하며 안주 삼아 씹어댈 거예요. 나는 그 꼴은 못 봐요.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들은 내 딸의 가장 소중한 날을 더럽혔어요. 음식 몇 접시, 와인 몇 병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 딸의 결혼식은 그들에게 도둑질과 사기를 치기 위한 장소에 불과했어요. 그 모욕감, 그 수치심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법의 이름으로요. 순자의 눈에서는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나도 따르겠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남편은 아내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곧장 연회장 매니저에게 가서 정식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결혼식 비용 정산을 하면서 그 세 사람이 먹은 음식값과 훔쳐간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도 명확히 밝혔다. 매니저는 순자 부부의 강경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뷔페 코너의 재고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영의 일행은 이 모든 상황을 까맣게 모른 채 빵빵해진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웨딩홀을 나서고 있었다. 이야, 오늘 진짜 포식했다. 순자 덕분에 몸보신 제대로 하네. 숙자가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다. 그러게. 가방도 두둑하고 기분 최고다. 야,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데 노래방이나 갈까? 내가 쏠게. 영희가 훔친 와인 기운에 취해 기분 좋게 외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다음 유흥거리를 찾아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순자의 차가운 시선이 서리발처럼 날아와 꽂히고 있었다. 순자는 패백을 마치고 돌아온 민서에게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딸의 신혼여행길에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일은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의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섰을 때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려했던 축제는 끝났고 이제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그녀는 경찰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지독한 악연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결혼식 다음 날 순자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전날 웨딩홀 매니저로부터 건네받은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피해 내역서였다. 내역서에는 그들이 먹어치운 음식값과 훔쳐간 와인, 스테이크, 연어 등의 품목과 금액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총 피해액은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경찰서 민원실의 문은 무겁고 차가웠다. 이른 아침이라 내부는 한산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접수 창구로 다가가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기 및 특수절도로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창구의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담당 형사에게 안내해 주었다. 순자는 경제팀 사무실 안쪽 파티션으로 나뉜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김 형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김 형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크고 작은 사건을 다루는 그에게 고소인의 사연은 그저 또 하나의 업무일 뿐이었다. 순자는 침착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딸의 결혼식에 초대한 동창들이 축의금도 내지 않고 들어와 음식을 먹고 심지어 뷔페 음식을 몰래 훔쳐가기까지 했다는 이야기. 그녀의 설명은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정연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던 김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훔쳐갔다는 이야기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음식을 훔쳐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는 준비해온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웨딩홀 보안 CCTV 영상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딩홀 측에서 작성한 피해 내역서고요. 김 형사는 USB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모니터에 재생되는 영상을 본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화면 속에서는 3명의 여성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음식을 접시에 담고 술을 마시고 급기야는 가방에 음식을 쑤셔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을 다 본 김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가 맞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를 저질렀으니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식사를 했으니 사기 혐의도 충분히 성립됩니다. 김 형사의 말을 들은 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고소장 작성하시겠습니까? 한번 접수되면 물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합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법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순자의 단호한 대답에 김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소장 양식을 내밀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고소장을 작성해 나갔다. 피고소인 난의 영희, 숙자, 미경의 이름을 적어 내려갈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하늘은 어제와 똑같이 푸르고 높았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 하늘은 더 이상 원망과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법의 심판이 그들을 찾아갈 차례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소란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순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난 평일 오후였다. 낡은 빌라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던 영희네 집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 시킬 거 없는데. 영희가 귀찮다는 듯이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서초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영애 씨 되십니까? 경찰이라는 말에 영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카드 연체 때문에 찾아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선 형사들은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영희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박영애 씨, 지난 토요일 강남 5호 웨딩홀에 가신 적 있죠? 웨딩홀이라는 말에 영희는 안도하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갔는데요. 친구 딸 결혼식이라서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그날 웨딩홀 뷔페에서 음식을 드시고 일부 음식을 가방에 싸서 가져오신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형사의 입에서 나온 특수절도와 사기라는 단어에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내가 뭘 훔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깟 음식 몇 개 훔치자고 거기까지 간 줄 알아요? 이거 김순자 짓이죠? 그 기집애가 감히 나를. 영희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다. 하지만 형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임의동행을 거부하시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녀는 사색이 된 채로 형사들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같은 시각 숙자가 운영하는 족발집에도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마침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손님 하나 없는 가게에서 숙자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혐의를 설명하자 숙자의 반응은 영희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숙자는 무조건 용서를 빌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냉정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어나시죠. 결국 숙자는 가게 문도 닫지 못한 채 질질 울면서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차에 올라탔다. 미경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온 그녀의 앞에 형사들이 나타났다. 똑같은 혐의 사실을 고지받자 미경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저는 영희가 시켜서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미경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도 못한 채 경찰서로 향해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만이 가득했다. 경찰서 조사실에 각각 따로 앉게 된 세 여자는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영희는 끝까지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있어요? 내가 훔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CCTV? 그거 편집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돈 내고 당당하게 먹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형사가 재생해주는 선명한 화질의 CCTV 영상과 웨딩홀 직원의 증언, 그리고 순자의 단호한 고소장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힘을 잃어갔다. 숙자는 조사 내내 울기만 했다. 남편이 장사가 안 된다고 구박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다는 등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미경이었다. 본래 심성이 약하고 겁이 많았던 그녀는 형사의 몇 마디 질문에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축의금을 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영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음식 싸온 것도 영희가 먼저 비닐봉지를 꺼냈고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미경의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다른 두 사람의 범행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한때는 똘똘 뭉쳐 순자를 조롱했던 그들의 견고했던 우정은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각자의 문을 두드린 법의 심판은 이제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세 여자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미경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미경의 진술을 토대로 영희와 숙자를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영희와 숙자의 집,
그리고 숙자의 족발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희의 남편은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형사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그리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채 꽁꽁 얼어붙은 웨딩홀의 스테이크와 연어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게 다 뭐요? 박영애 씨가 훔친 작물입니다. 댁에서는 모르셨습니까? 형사의 냉정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내가 평소 SNS에 명품 사진을 올리며 허세를 부릴 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상식 밖의 일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은 영희가 숨겨왔던 어마어마한 카드빚의 실체까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숙자의 족발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가게 냉장고를 뒤지자 안에서는 웨딩홀에서 훔쳐온 갈비찜과 각종 해산물이 쏟아져 나왔다. 숙자의 남편은 이웃 가게 주인들이 구경하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미친 여자야.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그깟 먹을 게 뭐라고 도둑질까지 해. 평소 아내의 식탐을 구박하긴 했어도 범죄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던 남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고 도둑이 운영하는 족발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가게는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미경의 집에서는 다행히 훔친 음식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녀는 겁이 나서 그날 가져온 디저트를 집에 오자마자 전부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다녀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평범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남편은 아내가 특수절도 피의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 얼굴 볼 낯이 없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경은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냉기만이 흘렀다. 세 여자의 추악한 민낯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짝퉁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도 발견했다. 비록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물은 아니었지만 이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영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들이었다. 결국 영희와 숙자는 모든 혐의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 앞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순자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합의의 여지 또한 없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족들의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뿐이었다. 한때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서로를 치켜세우며 우정을 과시했던 세 여자. 하지만 그 거짓된 가면이 벗겨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영희, 숙자, 미경은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한 끼의 공짜 식사와 몇 줌의 훔친 음식이 불러온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웨딩홀 측에서도 그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먹고 훔쳐간 음식값은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훼손된 웨딩홀의 이미지에 대한 영업 손실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세 여자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썼다. 그들은 순자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는 만나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다. 순자야, 제발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영희는 순자의 집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때는 순자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녀가 이제는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법정에 서게 된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화려했던 옷과 짝퉁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기다릴 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행 동기와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다. 특히 처음부터 축의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음식을 훔치기 위해 미리 비닐봉지까지 준비해 갔다는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주었다. 미경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고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영희와 상습적인 절도 음식의 가능성을 보인 숙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몇 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물론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전과자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다. 민사 재판의 결과 역시 그들에게 가혹했다. 법원은 그들에게 연대하여 웨딩홀에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장 그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 사회면에 작게 실리기도 했다. 결혼식서 뷔페 싹쓸이한 철없는 동창들, 결국 쇠고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이미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과 금전적인 배상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신뢰와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의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한 끼의 공짜 식사를 탐했던 어리석은 욕심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것이 단순히 몇 조각의 스테이크와 와인 한 병이 아니었음을, 친구의 믿음과 인간의 존엄성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법의 심판이 끝나자 세 여자의 삶은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재판정의 선고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참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영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파렴치한 범죄와 산더미 같은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영희는 매달렸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결국 그녀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와야 했다. 화려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녀의 최종 종착지는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월세방이었다. 카드사에서는 빚 독촉이 빗발쳤고 한때 그녀를 따르던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SNS 속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비참한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 과거 순자가 하던 바로 그 일이었다. 숙자의 족발집은 결국 문을 닫았다. 도둑엑스 가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이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생긴 빚까지 떠안게 된 숙자와 남편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던 그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남편은 훌쩍 떠나버렸고 숙자는 모아둔 돈도 장사할 미천도 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남의 음식에 그토록 집착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편하게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집행유예를 받은 미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비록 감옥행은 면했지만 전과자 아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삶을 계속해서 옥죄었다. 남편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아이들마저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피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이웃들은 그녀를 마주치면 벌레 보듯 피했다. 한때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어울리던 학부모 모임에서도 쫓겨났다. 미경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매일같이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세 여자는 그렇게 각자의 지옥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가끔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기는커녕 원망하고 탓하기에 바빴다. 다 박영의 그 엑스 때문이야. 걔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짓은 안 했어. 최숙자는 먹는 거에 환장해서는 걔만 정신 차렸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김미경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경찰에 다 불어가지고 입만 무거웠어도
한때는 서로의 허영심을 부추기며 똘똘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아직 서곡에 불과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삶의 말로가 얼마나 더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들은 이제부터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터였다. 민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엄마의 친구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사건의 전말과 경찰서까지 가게 된 과정을 모두 듣고 난 뒤 민서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한테 바로 이야기하시지. 민서는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 엄마가 등 뒤에서 그런 끔찍한 배신과 모욕을 겪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내 신혼여행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순자는 오히려 딸을 다독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련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의 단단함이 엿보였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 건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받은 상처는 이해하지만 법적인 소송까지 간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순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건 단순히 음식 몇 접시 때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 결혼식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작을 모독했어.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무시하고 짓밟았지. 만약 엄마가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나는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며 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했을 거야. 나는 왜 당하고만 살까 하면서 말이야.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너에게 그런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어. 부당한 일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낼 줄 아는 사람.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누구보다 떳떳하고 강한 사람. 그런 엄마로 남고 싶었어. 그래서 싸운 거야. 그건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평생을 주눅들어 살았던 과거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단다. 순자의 말을 듣는 동안 민서의 눈에는 눈물 대신 존경심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야 엄마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이자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민서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다. 민서는 엄마의 강인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순자는 딸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순자는 남편과 함께 딸의 신혼집에 초대받았다. 민서와 사위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 시끌벅적했던 결혼식의 소라는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 TV 뉴스에서 영희 일당의 재판 결과에 대한 짧은 보도가 흘러나왔다. 순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사위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먹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순자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자신의 행복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엄마이자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순자의 삶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떠들썩했던 딸의 결혼식과 그 뒤를 이은 소송의 폭풍은 이제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물러났다. 순자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일거리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미로 흙을 고르고 정성껏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애정을 쏟았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푸른 잎이 자라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는 살아있음의 기쁨과 충만함을 느꼈다. 땀 흘려 일군 상추와 토마토를 수확해 딸의 집에 보내주는 것이 요즘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내가 그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오히려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주말이면 아내의 텃밭에 나가 함께 잡초를 뽑아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다. 민서는 얼마 전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순자는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딸을 위해 예쁜 아기 옷과 신발을 준비하며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순자는 동네 시장 입구에서 허름한 차림의 한 여인과 마주쳤다. 잔뜩 구겨진 옷에 초점 없는 눈동자, 푹 꺼진 볼. 자세히 보니 영희였다. 한때는 화려한 명품 비록 짝퉁이었지만으로 온몸을 감쌌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친 남루한 행색만이 남아있었다. 영희도 순자를 알아보았는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세상에 사는 낯선 사람을 본 듯 무감각할 뿐이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는 궁금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다. 순자는 이제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과 연결짓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차렸다. 텃밭에서 갖다 온 신선한 채소로 차린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이었다. 여보, 민서가 그러는데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가도 내가 보내준 토마토는 잘 먹는데요. 그래? 잘 됐군. 내일 가서 더 따다 줘야겠네. 부부는 마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새살이 돋아났다. 순자는 이제 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결혼식이나 남에게 과시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가올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눈부신 행복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부드러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그 어떤 거짓된 화려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